자가늑연골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와핑 현상이거든요. 와핑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휘고 뒤틀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가늑연골의 경우에 퍼센트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우성형외과 이시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첫 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수술인데 자가늑연골을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또 어떤 경우에 자가늑연골이 필요로 한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성형에서 코끝을 만들어줄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지대를 세워주는 건데요. 지지대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비중격 연골이고, 아주 일부에서는 귀연골을 사용한 지지대를 쓰기도 하지만 흔히들 말하는 비중격 연장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는 비중격 연골입니다. 그런데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비중격 연골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휘어 있거나, 또는 비중격 연골을 이미 써버렸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비중격 연골을 대신할 수 있는 재료가 늑연골입니다. 그래서 늑연골은 자가늑연골이 있고 기증늑연골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에게 맞게 잘 고민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자가늑연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버린 경우입니다. 주로 재수술에 많이 해당하겠죠. 이미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쓸 비중격 연골이 남아있지 않고 추가적인 채취를 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대신에 비중격 연골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요. 되게 이제 재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끝이 너무 높아서 좀 낮추고 싶은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을 재사용할 수도 있지만, 되게 이제 재수술의 이유 중에 더 흔한 게 코끝이 낮아서 좀 더 높이고 싶은 이유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조금 더 큰 비중격 연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늑연골과는 달리 비중격 연골은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조금 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연골 자체의 상태도 그렇지만 연골에 뼈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아직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재수술에 있어서 자가늑연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코 성형 수술은 한 적이 없어서 사실 코만 놓고 보면 첫 코 수술이지만 다른 종류의 수술, 예를 들어서 비중격 망곡증이 있어서 망곡증 수술을 했다거나 비형 같은 경우죠. 아니면 양악 수술을 해서 비중격 연골이 많이 약하거나 약간 변형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늑연골을 사용해서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와 달리 코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수술도 받으신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비중격 연골이 너무 작은 거죠. 너무 작거나 또는 휘어 있어서, 우리가 지지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심하게 휘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약간 휜 거는 어느 정도 중앙으로 맞춰줄 수가 있는데 많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늑연골의 사용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비중격 연골이 작으면 작은 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애매하게 조금 작을 때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충분히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오똑한 느낌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비중격 연골이 작으면 코끝을 높여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비중격 연골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가늑연골 내조직이니까 아무래도 염증이 생길 확률이 좀 낮겠죠. 다른 기증 조직에 비해서는. 사실은 기증늑연골도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염증이 그렇게 막 흔하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아주 면밀하게 따져봤을 때 자가늑연골이 염증의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낮은 확률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은 그 크기가 제한적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자가늑연골은 일단 크기가 커요. 그리고 많잖아요. 12개가 있는데 사실은 위에 거 아래 거는 뗄 수가 없으니까 한 7, 8, 9, 10번 정도에서 뗀다고 가정을 해도 더 많은 양을 채취할 수가 있겠고, 크기 자체도
더 많아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에 용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능연골도 연골이라 약간의 변형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비중격 연골보다는 좀 더 튼튼한 조직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약간의 변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중격 연골에 비해서는 지속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가능연골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단점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 흉터예요. 성형외과 의사가 뭔가를 몸에서 얻어낼 때는 흉터가 잘 안 보이거나 흉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절개를 가하니까 잘 안 보이는 위치에서 조직을 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비중격 연골은 코 안이니까 흉터 자체가 안 보이게 되겠고 귀 연골은 귀 뒤에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흉터가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재료이지만 작아질 필요 없겠다. 그럴 때도 속옷 속에 가려지는 엉덩이 뒤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이렇게 드러나질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가능연골은 이 정도 위치에서 가슴 아래쪽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절개 흉터가 생겨요. 흉터는 대개 한 2-3cm가 되겠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겠지만 이 부분이 자가능연골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통증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절개도 하게 되고 조직을 벌려주고 내 조직을 떼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짧게는 뭐 2-3일, 길게는 한 1-2주 정도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 코끝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비중격 연골보다 능연골이 좀 더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코끝을 만졌을 때 조금 단단하고 약간의 이물감 같은 느낌이 느껴질 수 있는 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끝의 변형, 특히 코끝이 처진다거나 낮아진다거나 이런 변형들이 조금 더 작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일반적으로 자가능연골을 재수술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첫 수술에서 자가능연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가능연골이 좋다고 첫 수술에서 자가능연골을 사용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수술에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가능연골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비중격 연골의 크기가 충분해서 사용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가능연골이 더 좋다는 이유를 일부러 더 채취해서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비중격 연골의 크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코가 크면 아무래도 비중격 연골도 클 수가 있고 작은 분들은 좀 더 작겠죠. 그런데 이게 딱 그렇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가 크고 늠름하고 매부리도 조금 있고 그래서 비중격 연골도 클 것 같지만 그런 분들 중에 또 비중격 연골은 작고 뼈 부분만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코가 조금 작고 아담한데 뼈 부분은 작고 연골 부분이 큰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중격 연골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취해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딱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비중격 연골의 크기가 얼마다라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는 상담 오시면 코성형 같은 경우에는 CT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CT를 찍게 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유사하게 비중격 연골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 부분을 측정하고 연골 부분을 측정하고 우리가 남길 부분을 측정해서 뺄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쓸 수 있겠구나 아니 너무 작아서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뿐만 아니라 비중격 연골의 형태도 파악할 수가 있죠. 뭐 만곡증이 심해서 휘어 있으면 당연히 사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코성형을 안 했더라도 어릴 때에서 기억을 못하지만 비중격 연골이 이미 떼버렸다거나 다른 이유로 뭐 천공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CT 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코성형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CT 촬영을 한 이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은 하죠. 비중격 연골이 작으면 또 작은 대로 쓸 수가 있고 힘이 한인 대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내 마음에 100% 들게 나오느냐에 있어서는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코끝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지지대를 조금 높게 세워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걸 텐데 작으면 그만큼 높이를 못 높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에 더 쌓아주는 방식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데 이 쌓아주는 방식을 많이 하게 되면 코의 모양이 부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안 쌓으려고 지지대를 세우는 건데 결국은 많이 쌓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형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비중격 연골은 누구나 다 조금씩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휘어 있다고 쳤을 때 비중격 연골이 휘어 있고 일부를 떼서 이거를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휘고
휜 거를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중심은 맞아요. 이렇게 하면 더 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비중격 연골을 댈 수 있는 방식이 여기서 4가지, 여기서 4가지 총 8가지로 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잘 맞는 방식으로 저희가 비중격 연장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너무 높이게 되면 더 휘어지는 힘을 받아서 약간의 변형이 더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코끝은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옆면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비주 옆면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불룩하게 나온 것도 보기 싫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콧구멍이 비대칭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CT를 찍었을 때 너무 작거나 많이 휘지 않고 애매한 경우에는 최대한 비중격 연골을 써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닉연골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처음부터 CT상으로 고민의 여지 없이 너무 작거나 휘었으면 그때는 처음부터 닉연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자가늑연골을 콧대에도 사용하고 코끝에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콧대에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먼저 어떤 식으로 자가늑연골을 콧대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자가늑연골이 이렇게 통으로 생겼잖아요. 이거를 보형물의 형태처럼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통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형물이랑 같은 방식으로 쓰는 거지만 재료가 자가늑연골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늑연골을 좀 잘게 다져서 입자로 만들어요. 그 입자를 근막에 싸서 약간 보형물과 비슷한 형태로 해서 콧등에 넣어주면 보형물과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콧대를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늑연골이 통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미끄덩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입자 같은 경우에는 또 흡수될 수도 있고, 아주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제거를 할 때도 100% 제거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저희는 대개의 경우 콧대에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다만 어쩔 수 없이 자가늑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리콘을 사용했을 때 너무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실리콘을 쓰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초이스로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어떤 얼굴 부위, 몸에 있어서 뭔가 이제 볼륨을 더 주는 보완을 해주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사용되잖아요. 이마도 예전에는 실리콘을 형태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이런 귀족 보형물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 왔는데, 지금은 이마에 보형물 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살짝 귀족 보형물도 잘 안 해요. 대부분은 지방 이식을 하고 좀 더 간단하게 필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형물을 1번 초이스로 쓰는 우리 몸의 부위가 있어요. 그게 코랑 가슴이에요. 코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하거나 자가늑연골을 넣거나 진필 이식하는 것이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가 쌓여서 1번 초이스가 코 성형에 있어서는 실리콘 보형물이 되겠고, 가슴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슴도 자가지방 이식 많이 하잖아요. 소량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량으로 200, 300cc를 넣게 되면 사실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도 1번 초이스가 실리콘 보형물이거든요. 그래서 코와 가슴은 실리콘 보형물이 결과도 좋고 형태도 좋고 길게 봤을 때 안전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실리콘을 먼저 사용한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콧대보다는 코끝의 지지대를 위해서 자가늑연골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물론 자가늑연골을 코끝에 쓰고 콧대는 실리콘 보형물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콧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가령 매부리가 있다거나 코가 큰 분들은 오히려 콧대는 무보형물로 하고 지지대는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척코 성형에서 일반적으로 콧대 부분에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 거의 없고, 코끝 지지대로 자가늑연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수술에서 자가늑연골을 사용했던 분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기증늑연골과 좀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데요. 기증늑연골을 사용한 경우보다 자가늑연골을 사용한 경우가 재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상태가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물론 이런 경우에도 재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크기가 너무 작다던가 좀 휘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재사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가늑연골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와핑 현상이거든요. 와핑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휘고 뒤틀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가늑연골의 경우에 퍼센트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와핑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입골이 휘어 있으니까 그 자체가 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휘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원래 형태가 휜 거는 그게 와핑이랑 상관이 없고 원래 형태가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쓸 때 잘라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통짜로 자가늑연골이 있을 때 여기 가운데를 딱 가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와핑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양쪽 겉을 깎아내고 그러면 와핑이 거의 안 와요. 그 상태에서 가운데를 다시 또 잘라주게 되면 와핑이 조금 올 수 있지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와핑이 오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조각을 해내서 어느 정도 반듯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포상형에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각하는 걸로도 와핑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처음에 바로바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겉을 깎고 속을 반으로 자른 다음에 한 20분, 30분 정도 식용실에 보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와핑이 생기고 그때 생긴 와핑에 맞게 추가적인 조각을 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와핑 문제는 사실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고 비중격 연골도 어차피 휘어 있고 와핑도 조금씩 휘는 거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코의 모양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코 성형이 어려운 거는 그것이 늑연골이냐 비중격이냐 이런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코끝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지 재료적인 특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가늑연골이 와핑이 생기는 현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수술이 진행되면 급격한 와핑 또는 많은 양의 와핑은 이미 생긴 거를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추후에 생기는 추가적인 와핑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변형이 올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이 충분한 경우에는 굳이 자가늑연골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특히 CT를 포함한 수술 전 상담을 통해서 내 비중격 연골의 상태, 크기, 모양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재료가 더 좋을지 물론 비중격 연골을 작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늑연골을 쓸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코 성형은 재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택도 없는 재료를 쓸 수는 없지만 비중격 연골, 자가늑연골, 기증늑연골이라면 사실은 재료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문제는 그 재료를 써서 어떻게 코끝 성형을 해주느냐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 전문의면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 늑연골을 수도 없이 많이 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랑이나 장점으로 내세울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서 그냥 어떻게 수술을 잘 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가늑연골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의 장단점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